안녕하세요. 40대 초반의 결혼 2년차 새댁입니다. 싱글로 오래 살고자 한 건 아니었지만 어쩌다 보니 결혼을 하지 못한 채 살고 있었고, 그럼에도 언젠가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시집을 갈 의향이 있었기 때문에 간간히 주변에서 소개해주는 사람들과 소개팅을 하며 살아왔는데요. 남편을 만나자마자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겠다는 느낌이 왔고, 서로 마음이 맞아선 교제 6개월 만에 식을 빠르게 치렀습니다. 당시 남편 나이나 제 나이나 둘 다 40을 넘긴 때여서 주변 어른들이 결혼을 빨리 하라고 재촉을 엄청 하고 계셨거든요. 교제하는 사람이 있단 말로 당장 양가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고는 부모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선 상견례까지 후딱 치러버렸습니다. 나이 40에 부모님 꽁무니를 졸래졸래 따라다니다 보니 어느 순간 상견례에 결혼식장까지 잡고선 제가 신부가 되어 있었네요. 뭐 그래도 배우자의 남편이 흡족스러웠기 때문에 빠르게 치러지는 결혼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은 단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당시 저는 결혼하면서 참 운이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시댁 사람들로부터 말이죠. 저는 당시 전문대를 졸업하고서 대기업의 비서직으로 일을 하다가 나이가 차고 더 승진을 하지 못해 방황하던 중 친구의 부탁을 받아 친구의 작은 회사에서 격리직으로 일을 하던 중이었거든요. 월급은 당연히 최소임금으로 받아서 살던 중이었고, 다행히 부모님 집이 서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따로 독립을 하지 못한 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월세나 전세를 찾아야 했다면 돈이 분명 많이 빠져나갔을 텐데 집값을 전략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름 전략을 하며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연애를 자주 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막 사람들 틈에서 사교적인 것도 아니었는지라 술 마시며 나가는 돈이 없어 제 나이대에 누구나 열심히 모을 수 있는 정도의 돈을 벌어놨었고요. 반면 저희 남편은 당시 6급 공무원이었습니다. 그 당시도 지금처럼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 직업이었고요. 그래서 당시 격리로 사는 제가 공무원 남편을 뒤늦게야 두게 되었다면서 시댁 사람들은 제 직업을 들을 때마다 상당히 남편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곤 했어요. 저도 잘 알았습니다. 평범한 격리에 결혼도 못하고 나이 들어가고 있던 40대 여자가 뒤늦게야 재혼도 아닌 초혼의 또래 남자를 남편으로 들인 건 분명 운이 좋은 것이란 걸 말이죠. 하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돈을 열심히 벌으면서 남편 못지않게 잘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직업을 떠나서 전 제 인생에 늘 진심이었고 주어진 일에 늘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거든요. 단지 결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제 직업이 안정적인 남편의 직업보다 훨 모자란다는 이유만으로 친하지도 않은 시댁 사람들한테서 제가 운이 좋다는 소리를 자꾸 듣는 건 상당히 기분이 나빴어요. 왠지 제가 한참 모자른 사람이니까 결혼하고서 남편뿐만 아니라 그런 남편을 키워준 시댁 사람들한테 평생 고마워하며 살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혼자였을 때가 훨 자존감도 높고 마음이 편했을 만큼 결혼을 하고 나서는 부쩍 시댁 사람들의 말 때문에 제 자존심이 여러 번 무너져 내렸어요. 친정 부모님께 죄송스럽기도 했고 말이죠. 동시에 이 나이에 결혼해서 맞이한 남편하고는 싸우고 싶지 않은 마음에 혹시나 싶어서 티를 전혀 내진 않았죠. 그러는 와중에 결혼 1년 반차를 맞이했고, 지난 3월 갑작스레 시부모님께서 저희 신혼집 근처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저도 모아놓은 돈이 있었기에 신혼집 구할 때 남편한테 2억 정도를 보탰었고, 당시 6억 조금 넘는 아파트에 남편이 대출을 받아서는 집을 사서 신혼집을 차렸거든요. 그런데 이 아파트 바로 같은 동으로 시어머니께서 전세를 주고서 들어오신 겁니다. 사시던 집은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내놓으면서까지 말입니다. 어쩐지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니네 동네 어떠니? 거기 살기는 좋니? 내가 늦지막히까지 끼고 살던 아들을 장가 보내놓고 나니까 마음이 편치 못하구나. 눈만 감으면 우리 아들 잘 지내나 싶어서 생각나 죽겠어 아주. 라면서 우리 동네에 대해서 물어보고 본인 아들이 보고 싶다는 소리도 계속해서 했는데 그게 다 이쪽으로 이사를 오기 위한 시어머니의 밑밥이었더라고요. 마음이 좀 불편하긴 했지만 당장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남편이나 저도 뒤늦은 나이에 독립을 해서인지 우리끼리 사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 무척이나 만족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인지 남편이 절대로 집 비밀번호를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알려달라고 하면 저희 부부 없는 사이에 집에 들어와서 청소를 해주겠다면서 막 알려달라고 하셨는데도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비교적 우리 부부와 시부모님 사이에 독립된 공간이 제대로 확보가 된 채로 한 아파트에서 동거 아닌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장 알아챘어요. 이게 바로 지옥길이 열린 것과도 다름없다는 상황이란걸요. 저희 부부가 집으로 시부모님을 오지 못하게 막고 있자 시어머니는 반대로 저희를 시댁에 초대하는 방법을 쓰셨어요. 주말이 되면 주말이니까 올라와라 라면서 밥 먹으러 오라고 부르셨고, 평일이면 오늘은 화요일이니까 우리 집에 와라, 아들 보고 싶다 라며 부르셨어요. 그냥 매일같이 우리를, 더 정확히는 남편이 보고 싶다면서 자기 집으로 부르고 싶으셨던 건데, 하루하루 요일 핑계를 대면서 밥을 먹으러 오라고 보채셨고, 그것만큼은 남편도 제대로 거절을 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머님이니까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제 생각에는 요리도 한 몫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새댁이라서 비록 나이는 40이 넘었으나 이전에 요리를 잘 하고 살지를 않아서 요리 실력이 많이 부족했는데,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새댁의 음식을 매번 받아먹는 걸 남편도 힘들어하는 듯 보였거든요. 그래서인지 시댁에 갈 때마다 마침 배도 고픈데 밥 좀 먹으러 갈까? 라면서 마치 시어머니의 음식을 고려한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이곤 했어요. 괜히 저한테는 미안했는지 요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좋다는 소리를 하기도 해서 저도 눈치껏 남편을 위해서 가기 싫다는 소리를 하지 않은 채 따라갔죠. 그러다 한 번은 남편이 시어머니께 엄마 이 사람의 생선 매운탕 무지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데이트할 적에도 매운탕 먹으러 자주 갔었는데 엄마가 솜씨 발휘 좀 해줘봐요 라고 하면서 눈치 없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냥 한 번 정도 며느리가 좋아하는 국을 하나 해달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전 그 순간에 분명히 읽었죠. 시어머니, 내가 왜? 라는 듯한 속마음이 가득 담긴 불만 가득한 표정을 말입니다. 저도 눈치가 보인 바람에 아니에요. 그거 만들기 번거로워서 그냥 밖에서 사 먹으면 되는걸요 뭘. 라며 괜찮다고 서둘러 말을 했지만 옆에서 남편이 눈치 없게 해달라고 보채고 있으니 시어머니께서도 마지 못한다는 듯이 그래 해주마 라며 수락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표정은 아주 떨떠름함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날 후로부터 저는 정말이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시댁에 가서 매운탕을 자주 얻어먹었습니다. 어머님이 정성스레 차려준 덕분이 아니라 엿먹으라는 듯이 자꾸만 만들고 퍼주시는 매운탕 때문에 정말 입안이 생선 비린내로 헐 만큼 미칠 노릇이었답니다. 매운탕 그거 제가 만들기 어렵다고 한 이유는 바로 생선 손질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마트에서 구매를 할 적부터 손질된 생선을 산다면야 요리를 하는 건 정말 쉬운 음식이었어요. 무 넣고 끓인 육수에 생선만 넣고서 간을 맞춰도 간단한 매운탕이 금방 완성되거든요. 그걸 저도 좋아하는 음식이라면서 여러 번 인터넷에서 찾아서는 레시피 따라서 요리를 해본 적이 있어서 잘 알았고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께 무조건 만들기 힘드니까 만들어주지 않으셔도 된다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뜩이나 결혼하고 나서부터 어머님이 절 그리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질 않던 와중이었는데 며느리가 좋아하는 국까지 본인이 차려야 하냐면서 불만을 가지실까 싶었던 노파심에 걱정이 되어 한 말이었어요. 또 그걸 기회로 어머님의 짐을 덜어서 잘 보일 수만 있다면 다행인 것이었고요. 하지만 저희 어머님께서는 정말 저를 보란듯이 죽어라 매운탕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뭐 자주 시댁을 찾아가서 자주 얻어먹은 것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한 아파트에 사는 게 점점 익숙해지면서는 남편도 시댁에 올라가는 게 귀찮아진 건지 슬슬 밥 먹을 때가 되면 그냥 둘이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려고 하거나 나가서 사 먹으면서 시댁을 덜 찾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시댁에 가면 어머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국에다가도 제 것에는 생선을 추가로 넣어선 매운탕이라며 건네주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김치찌개에도 제 것에는 생선을 따로 넣어서 가져다 주셨고 된장국에다가도 생선을 넣어선 제 것만 따로 끓여 가져다 주셨어요. 오만 국물에다가 생선 하나만 퐁당 넣고 나면 매운탕이 되는 것이었는데 중요한 건 거기다가 간도 제대로 안 하시고 비린내도 제대로 잡아주려 하지를 않으셨어요. 급기야 된장에 생선이라니. 저로서는 아무리 매운탕을 좋아한다고는 했지만 상상할 수도 없는 이상한 조합이었습니다. 맛대가리도 하나도 없었고 심지어 그 기본적인 소금간조차
제대로 해주질 않아서 제가 몇 번 억지로 받아먹다가 김치를 국물에 풀어서는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제 딴에 간을 맞춰보고 싶어서 말이죠. 어쩔 땐 국에서 심하게 비린내도 나서는 제가 도무지 역한 바람에 국물 한 그릇을 다 끝낼 수조차 없었는데 그러면 어머님이 꼭 저를 보고 계시다가 내가 해주는 게 그렇게 맛이 없니? 표정이 원. 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듯이 인상을 찡그리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또 괜히 나 하나 때문에 밥상머리 분위기가 망가질까 싶어선 억지로 그걸 다 먹어냈습니다. 어쩔 때는 완전히 천사표 시어머니가 되어서는 네가 좋아했으면 좋겠구나 라고 하시면서 주구장창 먹이려고만 하니 저도 계속해서 고분고분하게 주는 대로만 받아먹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착한 며느리 짓을 하는 것 때문에 속이 터져서는 미칠 노릇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뭐 거기까지는 다 좋았어요. 시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정말로 신경 써주셔서 그걸 차려주시는 줄 알고서는 어떻게든 받아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남편이 곰곰이 제가 먹고 있는 생선국을 보더니만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인간적으로 너무 생선국만 주시는 거 아니에요? 라면서 말이죠. 남편이 석 달이 되도록 생선국만 주구장창 먹이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면서 어머님께 농담 삼아 말을 꺼낸 겁니다. 그걸 비밀 삼아서 저도 급하게 용기를 내서는 시어머님께 겨우 말씀을 드렸죠. 난 좋아요. 그런데 어머님 이제 생선을 따로 넣어서 제국을 끓여주지 마세요. 어머님도 음식 2번 하느라 번거롭고 힘드시죠. 저 정말 아무 국이나 다 잘 먹을 수 있어요. 라면서 말을 했죠. 하지만 그 말을 계기로 시어머니는 이상한 지점에서 고삐가 풀려서는 폭주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이미 표정은 너무나 썩어 있었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해줘도 난리고 안 해줘도 난리고 뭐 어쩌라는 거지? 라면서 혼잣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라고 못 들은 척 놀란 표정을 지으며 다시 한번 묻자 아니다 라는 단호한 말과 함께 제 앞에 놓여진 생선 국그릇을 그냥 쑥 가져다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곤 바로 싱크대 위에 국을 쏟아버렸어요. 난감하다 못해 미칠 노릇이었죠. 저 때문에 화가 난 게 분명하셨으니까요. 그리곤 그날 저는 국 한 숟갈도 얻어먹지를 못한 채로 밥과 반찬만 먹고 돌아왔는데 다음번에 다시 시댁을 찾았을 때에는 다시금 제 앞에 매운탕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저를 엿먹이려고 하는 게 분명한지라 제가 그냥 시댁에 가지 않으면 그만이었는데 하도 오라오라 사정을 하며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설득을 하신 바람에 저는 늘 남편을 따라서 가야만 했어요. 누가 제게 바보 같다고 욕을 해도 저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네요. 그런데 이번에 어머님께서 지난번 저와 남편이 번갈아가며 매운탕을 좀 그만 먹고 싶단 뜻을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생선국을 끓이시더니 급기야 생선 대가리로만 국물을 만드시고는 그 대가리에서 뽑아낸 생선 눈가를 제 밥그릇에 떡하니 골라 담아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자세히 보니 생선 살 부분은 반찬으로 나와서는 나머지 가족들이 다 나눠 먹을 수가 있었고 다만 생선 대가리 부분만이 제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거 먹어라. 제일 맛있는 부위야. 라면서 눈가를 담아주더니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생선 눈깔이 떨어져 나와 있는 생선 대가리 부위만을 펄펄 끓여낸 국에다가 생선 눈깔을 따로 밥그릇 위에 얹어주셨어요. 누가 봐도 생선 머리로만 제 입에 넣어보겠다는 듯이 말입니다. 아유 그쯤 되니 저도 생선 비린내는 둘째치고 이거 원 생선 대가리만 보면 환장을 할 것 같아서 더는 입에 들어가지도 않더라고요. 결국 먹다 말고 제가 어머님 저 눈은 좀 제가 생선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눈은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저 그냥 다음부턴 국 만들어주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대한 신뢰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딴에는 공손하게 매운탕 좀 그만 끓여달라고 부탁을 드린 건데 그런데 어머님이 글쎄 제 말 한마디에 바로 손찌검만 날리셨습니다. 바로 옆에 앉아있다가 저는 뭣도 모르고 시어머니의 손바닥에 등짝을 맞아버렸어요. 남편도 놀라선 엄마 왜 말로 하면 되는 걸 때리고 그래? 라면서 제자리에서 일어나 저와 시어머니의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 앉았어요. 중간에서 말리겠다는 뜻이었죠. 저는 저대로 놀라선 등이 아파서 달아오른 줄도 모른 채 어머님 왜 때리세요? 라면서 물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궁금하고 어이가 없다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뭘 하신 줄 아세요? 네 입에 들어가는 것 중 제일 안 아까운 게 생선 대가리랑 눈깔뿐인데 이걸 안 해달라 하면 도대체 뭘 해달란 거야? 그냥 안 와도 되는 거 굳이 꾸역꾸역 찾아와서는 대가리국을 얻어먹는 건 너인데 이제 와서 아무것도 해주지 말라고? 그럴 거면 처음부터 그냥 처먹으로 내 집에 오지 말았어야지. 라고 하면서 땡땡대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저 하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니 제 탓이라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어머님의 말씀대로라면 저는 그간 어머님이 제 아무리 밥을 먹으러 오라고 부르고 찾아도 눈치껏 오지를 않은 채 남편만 시댁에 보냈어야 했더라고요. 어머님이 보고 싶어하는 건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꾸역꾸역 찾아와서는 밥을 얻어먹다가 급기야 남편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해달라고 하며 저를 챙기니 그 모습에 셈이 나서는 지금과도 같은 만행을 저지르셨던 겁니다. 보란듯이 생선 대가리만 넣은 맛대가리 없는 생선국을 끓여주시는 걸로도 모자라서는 생선 논알을 직접 하다가 제 밥그릇 위에 얹어주면서 아주 비위를 상할 대로 상하라고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이었죠. 전 그런 줄도 모르고 끝까지 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시겠다는 줄로만 알고서는 그렇게 억지로 먹어대고 또 먹어대며 생선이 질리도록 입에 가져다 대고 있었으니 황망하고 허무하고 또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것만 같아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보고 오지 말란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뱉어내면서 모두 사람 마냥 취급을 하는 시어머니를 저는 절대로 윗사람으로 대접하면서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는 바로 현관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전쟁터에서 도망쳐 나오는 사람 마냥 뒤도 안 돌아보고 빨리 이 집 구석에서 벗어나야겠다면서 현관까지 나가 신발을 신으니 뒤에서 남편이 밥을 먹던 말고 저를 따라 나오려 했나 보더라고요. 그걸 시어머니는 절대 보낼 수 없다면서 어딜 가? 네가 대가리국을 다 처먹어야 내 아들도 밥을 다 먹고 갈 거 아니냐. 당장 안 돌아오니? 와서 이거나 빨리 먹어. 라며 소리를 치는데 진짜 저도 홧김에 빡 돌아서는 도로 시댁 안에 들어가서 그 국그릇 그리고 부엌 인덕션 위에 올려져 있던 남은 생선 국물이 든 냄비까지 훌훌 털어서는 싱크대 위에 버렸고 그도 모자라 더는 생선국을 해주지 말라면서 혹여나 냉장고 안에 생선이 또 들어있으면 그걸 다 버려버리겠다며 냉동실을 열었는데 세상에 만상에 저 진짜 그 순간 냉동실 앞에서 딱 냉동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뭐야? 라면서 막 말을 더듬어가며 남편을 불렀고 제 말에 남편도 놀라서는 막 부엌 안으로 달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이내 저를 따라서 와씨 진심 와 진짜 돌아버리겠네 라면서 개탄스러워 죽겠다는 듯 한숨을 마구 지어버렸습니다. 바로 그 냉동실 안에는 시어머니께서 생선집에 가서는 대가리만 잘라달라고 특별 주문이라도 한 건지 냉동이 되어 있는 생선 대가리들이 아주 바글바글하게 차 있었습니다. 생선이 다 뒤엉켜 얼려 있어서 하나하나 종류까지는 보진 못했지만 딱 봐도 눈이 박힌 생선 주둥이들이 달려있는 생선 대가리만 매장에서 싹 다 쓸어온 듯 보였어요. 그게 냉동실에 한 칸도 아니고 세 칸을 가득 채워서는 공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광경을 보니 저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이걸 다 며느리 나를 엿먹이겠다면서 사왔을 생각을 하니 말입니다. 한두 푼도 아니었을 텐데 그 많은 돈을 써가면서까지 대가리들을 냉동실에 보관하면서 차곡차곡 저에게 줄 대가리국을 만들 상상을 하셨을 어머님을 생각하니 이건 뭐 제대로 충격적인 공포영화 하나를 본 심정이었어요. 그 정도로 말문이 막힌 것은 물론이고 더는 시어머니와 어떠한 대화조차 나누고 싶지 않을 정도로 온 정이 다 떨어졌죠. 시어머니의 표정은 저희 부부만큼이나 어두워졌고 아까처럼 저한테 쓴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던 태도는 어디로 가고 이제 와서 본인의 치부를 들켜버린 것 마냥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나도 생선 좋아해! 라는 개소리를 변명이라고 짓거리면서 억지로 냉동실 문을 닫으려 하는데 저는 그 길로 시어머니의 어깨를 밀치며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시댁을 뛰쳐나왔어요. 제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적잖게 충격받은 남편이 어쩔 줄 모르며 제게 미안해하던 바람에 제 뒤에서 남편이 시모를 향해 마구 화를 내더라고요.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것도 유분수지 이게 도대체 무슨 쪽팔린 짓이냐면서 말이죠.
졸지의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로부터 평생을 용서받지 못할 못난 애미가 되어버리셨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좀 더 확실히 시모와의 관계를 끊게 하고자 눈물까지도 흘려줬습니다. 보통 같으면 진짜 열불이 나서 어떻게든 화를 냈을 텐데 꾹 참아가며 여기 채널의 다른 사연자분이 하셨던 방법이 떠올라서는 억지로 울면서 충혈된 눈을 보인 채 시댁을 뛰쳐나왔어요. 그런 저를 보며 남편은 제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시어머니를 더욱 매몰차게 욕을 하며 절 따라오더라고요. 그 후 저희 부부는 시부모로부터 당장 떨어져 살고 싶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사를 가겠다며 집을 내놓으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남편에게 본인들이 집을 나가겠다고 하더군요. 전세 들어 살고 있는 집인데 계약까지 파기하면서 저로부터 멀리 도망치고 싶으셨나 보더라고요. 본인의 집으로 들켰으니 더 이상 며느리 얼굴을 마주볼 수도 없을 테고 말이죠. 그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제발 멀리 떨어져 살면서 이젠 서로 얼굴 마주볼 일을 좀 만들지 말자며 저도 남편에게 가능한 빨리 좀 이사 가시라고 해. 라며 결혼하고서 처음으로 발악다운 발악을 하며 화를 냈고 남편도 할 말이 없는지 알겠다며 제 눈치를 살살 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사를 2주 정도 앞둔 시부모가 꼴보기 싫어 출퇴근도 조심스럽게 하면서 아파트 밖을 절대로 돌아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생선 대가리가 생각나서 토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불편하지만 앞으로의 2주 동안만이라도 집안에 꼭 붙어 있으면서 시부모와 거리를 둬보려고요. 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서 좋은 덕만 누리며 잘 살 줄 알았더니만 살다 생선 대가리 한우를 별일을 다 겪어보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5년차에 예쁜 아이 하나를 낳아 키우는 맛도 아직 제대로 느껴보지 못한 출산 15일차 여자입니다. 나이는 30대이고 남편이랑은 동갑내기예요. 지금 너무 속상해서 눈이 안 감기는 바람에 혼자 꼭두새벽에 일어나 컴퓨터를 켰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할 때 반반 결혼을 했어요. 더 어릴 적에는 함께 살 연인들이 돈을 배분해서 반반 어쩌고 하는 게 그리 달갑게 보이진 않았는데 제가 결혼할 당시에는 제 입으로 먼저 반반 결혼을 외쳐서 했답니다. 남편과 제가 둘 다 공무원으로 밥벌이를 하고 사는 형편이었거든요. 다 벌이가 거기서 거기인 걸 아는데 누구한테 경제적으로 지나치게 의지를 하기가 힘들었고 혼자 어떻게든 결혼 비용을 더 내면서까지 저를 책임지고 공주대접 하듯이 만들어주려고 힘들어하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빤히 보였는지라 제가 먼저 반반 결혼을 할 테니 결혼에 절대로 부담을 가지지 말라고 말을 했었어요. 남편을 향한 저의 당연한 배려였는데 그로 인해 남편은 제게 정말 고마워했고요. 그렇게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도 반반씩 했고 집에 들어가는 혼수도 반반씩 했습니다. 아예 같이 모아놓은 돈을 예산으로 맞춰놓고서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을 천천히 채워가면서 살았어요. 신혼집 가꾸는 맛에 결혼 생활이 처음부터 재밌었었고 결혼하고 4년이 될 때까지도 아이 소식이 없어서 저희 부부는 비교적 신혼부부 마냥 애정전선에 이상 없이 오래도록 연애하듯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제가 아들을 낳았어요. 정말 기다림 끝에 찾아온 아이에다가 일남이녀 집안의 막내 아들인 저희 남편의 대를 이을 손주라서 그런지 시댁에서도 엄청나게 예뻐라 하셨습니다. 특별히 대우까지 바랄 것은 없었으나 시댁에서는 코로나를 조심해야 한다면서 임신한 내내 시댁 근처도 못 오게 하셨고 무슨 일이 있으면 시부모님 두 분이서 직접 집으로 찾아오셔서는 제 몸을 살펴주셨어요. 시어머니는 늘 본인 아들 얼굴 한번 보는 게 먼저셨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저를 참 딸내미 보듯이 예뻐라 하면서 애지중지 보살펴 주셨습니다. 가끔 걸려오는 시아버지의 안부 인사가 너무 달달하고 감사해서 저도 더욱 아랫사람으로서의 도리를 하고 살겠다며 시아버지께 자주 연락을 했었죠.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남편 안부가 가장 먼저셨지만 솔직히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자기 자식이 먼저여야 하는 것은 부모에게 당연한 일이었고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남편보다는 제 안부를 가장 먼저 물어봐주곤 하셨는지라 세상 모든 부모들이 가지는 공통점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저희 시아버지께서 조금 더 다정하셨던 바람에 시어머니가 더 무심하게 보인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태도가 어떤지는 제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게는
남보다도 먼저 신경을 써야 할 몸뚱이를 갖추고 있었는지라 시어머니 머릿속까지 훑어볼 여유란 것이 정말 한계도 없었습니다. 제가 30대 중반이라서 솔직히 아이 낳기 그리 늦은 나이는 아니라 생각을 했어요. 요즘 30대 후반에 결혼하는 사람도 정말 많으니까 저 정도는 그래도 아이 낳기에 양반이 나이이지 않을까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평소 운동을 게을리 해서였는지 아니면 체질이 그냥 병약해서 그런지 임신하고서 임신성 당뇨 때문에 제가 정말 미친 듯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당뇨 증상이 일단은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 것이라 바로 즉각적인 증세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조산 진통의 막달에 정말 자주 찾아오더라고요. 당뇨 때문에 일어나는 진통인지는 병원에서도 확실하지 않다고 했으나 당뇨로 인해 제 몸이 전반적으로 붓고 살찌고 또 사소한 움직임마저 쉽지가 않아서 무조건적으로 조심을 해야 했습니다. 혈당을 낮춰야 해서 억지로라도 운동을 해야만 했는데 조산기 때문에 사소한 운동조차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처지여서 제 몸 상태는 갈수록 악화가 되었어요. 임산부니까 살이 찌는 게 당연한 걸 수도 있겠으나 막달이 다 와가니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군데군데 살이 덩어리 친 채로 쪄버렸고 그로 인해 저는 무릎 관절염까지 걸려버렸었네요. 무릎 통증은 물론이고 골반 통증에 요통, 아주 걸려서 나쁘겠다 싶을 만한 것들은 죄다 걸려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뱃속아기 태교를 생각해야 하고 아이 출산 후에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남들처럼 출산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저는 그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었어요. 출산 후에 내가 정상적으로 살아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으니까요. 아이보다 내 몸 상태가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고요. 그러다 보니 슬슬 시댁에서도 그렇고 친정에서도 그렇고 저와 함께 출산을 맞이할 긴장을 더 바짝 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시댁에 가지 못하는 것은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제 처지에서는 당연한 조치였죠. 그러다 출산을 앞두고 저는 조리원에 들어갔습니다. 병원에서도 산모 걱정이 더 안 좋을 것 같으니 옆에서 관리해줄 사람들이 붙어있는 조리원으로 들어가 산후조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절대적 안정을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육아휴직은 당연히 냈고 거의 13시간이 꼬박 걸린 진통을 끝으로 아이를 낳자마자 조리원에 들어갔습니다. 조리원에 들어갈 때의 비용은 감사하게도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께서 반반씩 내주셨어요. 두 집안에서 며느리 상태가 이 모양인데 당연히 조리원에서 제대로 된 관리를 받아야 하지 않겠냐면서 먼저 나서서는 비용을 반반씩 지불해 주셨다고 해요. 저는 그걸 남편을 통해서 전해 들었고 그래서 감사하다며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께 따로따로 전화를 드려 인사도 성심껏 했습니다. 내가 참 결혼하고 남편 복도 있는데 시아버지 복도 있구나 싶어서 전 솔직히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먼저 나서서 며느리 산후조리비를 대주는 시아버지란 사실만으로도 저는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조리원 안에서 절대 안정을 취하며 저는 정말 거의 누워만 있었어요. 간단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는 하는 게 산후통이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았던 바람에 움직이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후 어혈 제거가 불안전한 이유로 혈액순환까지 제대로 되지를 못해서 관절 통증이 더 심해진 상황이었어요. 거의 매번 제 방 안으로 선생님이 찾아와서는 마사지를 해주고 산후 우울증 치료를 해주시는 등 좀 더 특별관리 같은 것을 받았던 듯 합니다. 운이 좋게도 담당 선생님이 저와 같은 상태로 출산을 하셨던 바람에 당시 제 처지를 잘 이해해 주셨거든요. 간간히 제 방에 와서 말동무도 되어주고 정신적으로 많은 힘이 되어주었어요. 함께 있던 남편도 정말 많이 고마워했고 선생님 말씀대로 퇴소하고 집에 가서도 몸 관리에만 온전히 신경을 쓰겠다고 앞에서 약속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퇴소날이 되었어요.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오셔서 남는 방에서 숙식을 하며 저를 돌봐주기로 하셨기에 퇴소날 친정 부모님께서 함께 조리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다 같이 병원을 나서서 집으로 완전히 들어가기 전 시댁에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먼저 시댁으로 향했어요. 아무래도 시댁은 저희 부부가 사는 집이랑 거의 1시간이 넘는 거리에 떨어져 살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 집을 한번 왔다 갔다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곤 하셨거든요. 그 와중에 저희 친정어머니까지 저희 집에서 지내게 되셨으니 혹 불편해서 자주 찾아오지를 못하실까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 얼굴도 보여드릴 겸 그리고 시아버지께는 제 차 조리원 비용을 절반 대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외출을 한 김에 찾아가 보려 했어요. 하지만 시댁에 들어가고 나서는 머릿속으로 그렸던 상황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힘들게 출산을 했고 저의 힘든 상황을 알아달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저를 이해해주기를 바랬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몸이 아프고 쑤시고 제대로 된 움직임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 몸 상태는 제 몸뚱아리와 얼굴에도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었는데요. 시댁 안에 들어가자마자 저를 환하게 반기면서 어서 오라고 환영을 해주시던 시아버지와 달리 시어머니는 옆에서 왔니? 라면서 아주 떨떠름이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내 뒤따라 들어온 저희 친정 부모님하고도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자기 아들을 보고서는 아이고 우리 아들 고생했다 라는 말과 함께 오두방정을 떨면서 남편 얼굴을 보듬고 만지고 하시는 겁니다. 졸지에 함께 서 있던 저와 제 친정 부모님이 다 민망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리고는 애 얼굴을 보더니만 아이고 우리 며느리 얼굴 판박이네 라면서 씁쓸한 표정을 짓는데 설마 우리 시어머니가 그 유치한 시어머니 레파토리에 맞춰 며느리 속을 뒤집어 놓으려는 짓을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애를 고생해서 낳은 건 나인데 그런 며느리한테는 손주 낳느라고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진심 어리게 해주지를 않고는 보란듯이 바로 옆에 있던 남편만을 걱정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시어머니 태도가 상당히 눈치 보였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가뜩이나 사돈댁에 들어와서 불편한 상황이었는데 시어머니 말뿐새가 그 모양이니 슬슬 기분이 나쁜 듯 하면서도 사돈 눈치를 봐야 했고 오죽했으면 저희 시아버지조차 며느리도 한번 안아줘야지. 애는 며느리가 낳았는데 라며 분위기를 띄워주려 하셨다니까요. 시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저희 부모님 눈치도 보느라 앉으세요 사돈 앉으세요 라면서 혼자 손님 대접을 하느라 안절부절 하셨고요. 그런데 진짜 가관은 따로 있었어요. 자리에 하나둘 앉은 저희 식구들 하지만 저는 앉지 못했어요. 출산하면서 절개 부위가 찢어질 대로 찢어진 바람에 아파 죽을 것 같았고 저는 단순히 시댁 한 번을 가는 길이었는데도 회원부 방석을 꼭 들고 다녔거든요. 차 안에서도 내내 방석에 앉아야 했었고요. 앉는 것보다 차라리 서 있는 것이 낫겠다 싶을 정도여서 불편했지만 저는 그냥 조금씩 다리를 움직여주면서 서 있었습니다. 조리원 안에서도 내내 침대 위에서 일어날 때조차 아프다고 곡소리를 내면서 움직였던 상태였고 이대로 쭉 출산 후 3개월 동안은 병원을 다니면서 산후풍 치료도 받을 예정이었어요. 그 정도로 의사가 봐도 제 몸이 정상은 아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건 시어머니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처음에 저를 산후조리원에 보내는 것이 돈 아깝다면서 극구 반대를 하는 바람에 남편이 나서서 제 몸 상태가 어느 정도로 안 좋은지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면서 설명을 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시어머니도 안 됐다면서 저를 산후조리원에 보내는 것에 수긍을 하셨고요.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가 한번 친정엄마가 저희 친정아버지를 통해서 엿들었다면서 전해주시더라고요. 시아버지랑 같이 반반 결제를 하기로 합의를 한 상태에서 돈을 받는 일로 전화를 했는데 수학이나 모를 시어머니가 조리원에 돈 아깝게 뭐하러 보내냐면서 화를 내신 게 마음이 찝찝한 나머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시어머니를 제대로 설득하고 기분 좋게 조리원에 들어가라고 훈계를 하셨다고 하고요. 그걸 저희 엄마가 옆에서 듣게 되어서는 혼자 또 끙끙 앓다가 저한테 시어머니 뒷담화를 해야겠다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쁜 뜻의 뒷담화가 아니라 자기 딸내미를 조리원에 돈 아깝다고 안 보내려고 한 시어머니를 향해 섭섭하고 화가 나서 터뜨린 우라통이었죠. 저도 그 말을 나중에야 듣고 나서는 괜히 시어머니께 꿍한 마음이 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요. 누구나 이런 소리를 들으면 시어머니를 공경할 수도 없고 또 정을 줄 수도 없어 할 것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애초에 당뇨 때문에 고생을 하던 며느리였는데 그놈의 돈 걱정을 하면서 조리원 입소를 반대했다는 것은 기분이 더러울만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남편을 통해서 제 상태에 대한 설명까지 들으셨던 분이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는데 글쎄 어머님이 저한테
큰절 좀 해봐라. 여기서 하면 되겠다. 라고 하면서 거실 바닥에 자리를 깔고 앉더니만 제게 절을 하라며 거실 바닥 쪽으로 손짓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는 뜻이었어요. 갑자기 자기한테 고마워하라면서 절을 하라고 하는데 너무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얘는 내가 낳았는데 왜 시어머니한테 절을 해야 하나 싶어서 제 얼굴은 차갑게 변했죠. 저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부모님도 이게 뭔 신하라 까먹는 소리냐면서 표정이 어두워지셨고요. 그 와중에 제가 먼저 침묵을 깨고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저요? 저보고 지금 절을 하라고요? 라고 말이죠. 얼토당토 없는 말에 어이가 없어 죽겠다며 황당한 듯 남편과 저희 친정부모님 그리고 시아버지를 모두 번갈아 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저뿐만 아니라 주변 모두들도 시어머니 눈치를 보는 와중에 아이고 무슨 출산해서 관절로 고생하는 애한테 엎드려 절을 하라고 라면서 웃음이 섞인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며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때까지도 모두가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로 공경하면서 최대한 예의를 갖춘 채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진심이었어요. 진심으로 저를 꿀리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 방석도 깔아주랴? 라면서 제가 들고 있던 회음부 방석을 자기가 집어들겠다면서 방석 쪽으로 손을 내밀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방석을 뺏기지 않겠다면서 시어머니 쪽으로 방석을 치워냈고 그 순간 함께 있던 저희 친정엄마가 도저히 못 봐주시겠었는지 사돈! 라면서 정색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그 말에 저희 아버지도 자리 잡고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서는 저를 향해 너 가만히 있어 라며 무섭게 주의를 준 뒤 시어머니를 향해서 얘가 아직 출산하고서 침대 위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거실 바닥에 절을 하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돈 라면서 쌀벌하게 말을 전하셨어요. 온 집안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분위기가 차가워졌고 남편과 저희 부모님도 자기 엄마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자기 엄마를 말려야겠다 싶었는지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왜 이래? 내가 말했잖아. 이 사람 무릎 안 좋다고. 라고 말이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당당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나보다 더 무릎이 안 좋대? 환갑이 헐 넘은 나보다 무릎이 안 좋은 거야? 좋은 곳에서 팔자좋게 산후조리도 했겠다. 시아버지가 돈도 대주셨겠다. 난 그냥 고마워하라고 인사하라고 한 건데 뭐 다들 이렇게 정색을 해서는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자리에서 기분 나쁘게 자기 말을 들은 사람들을 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급기야 시어머니한테 절 한번 하라고 했더니만 온 가족들이 유세야. 아들 하나 낳은 걸로 뭐 내가 며느리 대접이라도 해줄 줄 알았어? 라면서 화를 내셨고 저도 정말 수치스러움에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지금 저를 못 올리겠다고 하는 건 아들을 낳았으니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무릎이 아프고 온몸이 쑤셔서 방석 없음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데 절을 하라고 하니까 못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라면서 저도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렸어요. 적어도 상식이 통하는 분이시라면 이 정도 말을 했을 때 알겠다 혹은 미안하다 정도는 대답하실 줄 알았고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 아이고 그 자리에서 사돈 그리고 며느리랑 기싸움이라도 하려고 작정을 하신 듯이 보였습니다. 자신의 남편부터 시작해서 아들까지 나서서 며느리와 사돈 편을 들면서 자기를 나무라려고 하니 본인 자존심이 많이 상했나 보더라고요. 어디서 너는 그렇게 말대꾸를 하니? 시어머니가 절하라고 하면 그냥 절만 하고 끝내면 될 것. 내가 뭐 엮기라도 들라고 시켰니? 아니면 설거지라도 하라고 시켰니? 인사 한번 하라고 했다가 사람 잡아먹으려 하네. 라면서 갓 태어난 아이가 있음에도 소리를 치면서 저를 혼냈습니다. 제가 절대로 시어머니 말에 공감도 이해도 할 수가 없다며 기분 나쁜 티를 내며 끝까지 서 있으니 결국 어디서 이런 걸 며느리라고 데려와서는 야, 너 나가. 그냥 그러고 나갈 거면 내 아들이랑도 이혼하고 나가. 내가 참 며느리한테서 절 한번 받으려고 오만 사람들 눈총까지 받아야 해? 이혼해. 내 아들이랑 이혼하고
얘는 놓고 나가고! 라면서 바득바득 우기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시전하며 집안의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부부가 이혼 얘기를 꺼내본 적도 없는데 시무라는 사람이 자기 자존심 하나 챙기겠다며 제 앞에서 시무짓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꼴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남편도 뭔 이혼이 장난이야? 엄마 왜 이래? 그만해! 라면서 더욱 시무를 나무란 채로 저와 저희 부모님께 머리를 숙여 사과를 했고요. 급기야 시아버지까지 나서서 시어머니를 말리자 어머님은 얘는 나한테 주고 이혼을 하라니까? 난 철 한 번 안 하는 며느리 필요 없어. 라면서 더더욱 며느리인 저를 한번 이겨보겠다고 안달을 내셨어요. 이성적인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저 망신 안 당하려고 센 척을 하는 시어머니의 1인 자존심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어머니의 입은 남편의 손에 의해 틀어막혀버렸어요. 뭐 이딴 말도 안 되는 싸움을 다 걸어서는 애 낳은 사람 마음까지 심란하게 하냐면서 기겁을 하던 남편이 결국 애를 데려가겠다 벼르는 시어머니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그 입을 틀어막아 버렸기 때문이에요. 졸지에 시어머니는 저와 저희 친정 부모님이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와중에 자기 아들 손에 입이 틀어막혀 다물어 버리게 되었고 아주 그냥 저희 앞에서 개쪽을 당해버리고 마셨습니다. 한참 말을 못하게 하겠다며 입을 틀어막곤 엄마 제발 그만해 라고 말을 하는 남편의 도움으로 그 사이 저희 가족들은 아이를 안고서 시댁을 나갈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어요. 나간다기보다는 그냥 더 쓴소리를 듣지 않은 채 다행히 집을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었죠. 하지만 숨을 못 쉬겠다며 지 아들 손바닥을 사정없이 내리치는 바람에 남편은 자기 손을 시어머니 얼굴에서 떼어놓았고 시모의 얼굴은 숨을 못 쉬어서가 아니라 흥분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지 아들 손을 때려대는 바람에 잔뜩 시뻘개져서는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너무 못나고 한심스러워서 제가 다 쪼개 팔릴 지경이었죠. 저러고도 나이 환갑이 넘은 어른이라는 소리를 스스로 할 수 있나 싶기도 하고 저러고도 나한테서 시무라고 대접을 받고 싶을까 싶기도 해서 말이죠.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안 그래도 나가려는 저와 제 부모님을 향해서 당장 내 집에서 나가버려! 라며 뒤통수에다 대고서 소리를 지르는데 저도 그쯤 되니 어른이고 뭐고 그냥 열불이 나더라고요. 나간다고요. 뭐 저런 시어머니가 다 딸내미 둘이나 있는데도 며느리 입장 한번 이해가 안 되나 보죠? 나도 어머님 같은 분이랑은 상종 못합니다. 다시는 안 찾아올 테니 걱정 마세요. 저 지금 나가요. 라면서 제 아이를 안고서는 먼저 그 집을 나와버렸어요. 급기야 그 와중에 시아버지는 저와 시어머니를 말리겠다면서 함께 남편 따라 시어머니를 붙잡았고 얘야 우리가 잘못했다. 니네 시어머니 성질이 고약해서 이러는 거니까. 라면서 저를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하셨지만 저로서는 정말 미련이 하나도 안 남는 집구석이었습니다. 당연히 저한테 따뜻하게 잘 해주시던 시아버지셨기에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 속이 상했지만 시어머니의 막말을 다 커버할 만큼의 각별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러니 저도 이쯤 되어 시댁이란 연을 끊고 내 애나 열심히 보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당연스레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가 그렇게 독하게 나오니 얼떨결에 저희 친정엄마는 저와 제 아이를 챙기겠다며 저를 따라 나오셨고 저희 아버지는 남아서 남편에게 화를 내고 계신 건지 아니면 시어머니께 화를 내고 계신 건지 무슨 상황을 이따위로 만드는 거야? 라면서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절대로 다신 내 딸이 이 집구석에 들어오게 하나 보라면서 시부모님 앞에서 으름장을 내려놓으시니 남편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는 목소리가 집 밖까지 다 들리더라고요. 정말 제 마음은 너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절개 부위가 찢어져서 아픈 것만큼이나 마음이 너덜너덜해져서는 아파 뒤질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을 만큼 시어머니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죄다 이해가 가질 않았고 그건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온 가족들이 시댁 밖으로 침을 튀기며 나와놓고서도 밖에서 화가 다 풀리질 않더라고요. 저는 그 와중에 당연히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서 당장이라도 주저앉고 싶었는데 몸이 그래주지 못해서 억지로 아이를 더 껴안은 채 버티면서 서 있었고요. 그 꼴에 저희 친정엄마는
결국 억울하고 남편네가 꼴보기 싫어 죽겠다면서 저를 따라 나오는 남편을 향해 당장 니네 엄마 데려와서 내 딸 앞에 무릎 꿇려 사과시키라고. 뭐 저런 무식한 여편네가 다 있어. 저거 완전 상또라이 아냐? 라면서 남편의 멱살을 잡고 뒤에 흔들며 시댁 앞에서 아주 바라바라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나중에 시아버지도 뛰쳐나와서는 저희 가족들에게 잘못했다는 말을 반복하시며 몇 번이고 사과를 하셨고요. 저는 그런 시아버지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입 함부로 놀리며 남의 집 딸을 우습게 한 마누라를 잘못 만나서는 저 나이에 저리 허리를 숙여가며 사과를 하니 불쌍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런 시아버지를 측은시심하게 바라보다가 잘 지내시란 인사를 남기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아무도 시아버지의 사과를 제대로 받아주려 하질 않았고 그 바람에 차에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남편은 정말 천하의 죄인이 된 것 마냥 안절부절 못하며 운전을 했어요. 무슨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하면 저희 아버지가 운전에 집중하라며 으름장을 놓았고 남편은 뒤를 보며 마냥 불안해하면서 저희 가족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이게 바로 어제 오후에 있었던 일이고요. 저희 아버지는 불안하다며 지금 저희 집에서 엄마랑 같이 작은 방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혹 시어머니가 쳐들어오면 그땐 직접 손찌검을 해서라도 혼을 내주겠다며 말이죠. 솔직히 저도 혼내는 정도는 충분히 내줄 수 있는데 몸이 너무 좋지 못해서 집에 오자마자 그냥 침대 위에 뻗어버렸습니다. 잠이라도 자야지 아이가 깼을 때 보살펴 줄 수 있는데 아직도 시어머니 생각에 화가 나서는 잠이 도저히 오질 않네요. 출산한 며느리한테 절을 하라 한 시어머니의 또라이 같은 성질머리가 죽겠고 그 주둥이라도 한 대 쳐주고 올 걸 하는 생각에 아쉬움도 들고요. 그리고 그 아쉬움이 큰 만큼 저는 절대로 시어머니가 제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진심으로 사과를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제 아이를 시어머니께 보여드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얼마든지 시아버지는 저희를 찾아올 수 있겠지만 절대로 시어머니만큼은 내 아이에게 그 어떠한 부정도 타지 않도록 보여주지도 목소리를 들려주지도 않고 남처럼 살 거예요. 이 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저는 꼭두 새벽에 다신 보고 살지 말자는 말도 문자로 재차 보내서 확인사살을 했고요. 아직 읽지 않으신 걸 보니 속 편하게 주무시고 계시나 본데 어디 얼마나 앞으로도 속이 편한지 두고 보려 합니다. 끔찍하게 아끼는 아들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애 엄마랑 사이 틀어져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사는 그 인생이 얼마나 속 편하고 좋을지 내가 아이를 키우며 늘상 두고 보고 살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7년차, 현재는 3살짜리 쌍둥이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랍니다. 계속 일을 하다가 아이들을 낳으면서 직장을 잠시 그만둔 상태지만 자격증이 있는 직업이라 얼마든지 재취업은 가능해서 일자리 걱정은 없는 편이에요. 저희 남편은 3남 1녀 중 둘째 아들이고요. 위로는 아주버님, 그리고 밑으로는 도련님과 아가씨가 쭉 있었습니다. 사남매인데 막내가 딸이어서 저희 아가씨는 정말 가족들의 예쁨을 많이 받고 자랐고 제가 시집을 왔을 적에도 참 어리고 귀엽던 아가씨가 제 눈에도 정말 예뻐 보였어요. 반대로 위로 계시던 형님은 좀 많이 무뚝뚝하고 또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집안일이 있을 때 늘 뒷짐을 지곤 하셨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형님과 아주버님이 결혼하실 적에 반대를 많이 하셔가지고 형님께서 시어머니를 향해 좋은 감정이 별로 없다고 해요. 그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셨고요. 결혼 초에는 서로 그냥 대면대면한 채로 싸움까지는 하지 않고서 어찌 잘 지내시는 듯 했지만 제가 시집을 오게 되면서 시어머니는 보란듯이 저를 더 좋아하는 듯이 차별을 시작하신 바람에 형님께서 기분이 많이 토라지셔서는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대놓고 으르렁대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형님과 잘 지내고 싶어하는 저희 마음은 알아주셔서 저에게까지 으르렁대진 않았지만 형님은 정말로 시어머니와는 다신 안 봐도 될 사이인 마냥 집안 명절이나 큰일이 있을 때에 신경을 뚝 끊으셨답니다. 결혼하며 큰일들은 모두 형님이 알아서 시킬 것도 시키고 관리를 할 거라고 하셨는지라 저는 아무 긴장도 준비도 하지 않고서 시집을 갔던 것이었는데 졸지에 형님의 일탈로 제가 맏며느리 비슷한 일을 하게 되었죠. 맏며느리가 무조건 집안일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었지만 직장을 다니고 있던 저로서는 마음의 준비마저 해보지 못한 일이었는지라 긴장되고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나마 어린 아가씨가 제 옆에서 손을 거들어주며 도움을 많이 주어서 동지가 있다는 생각 하나로 즐겁게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러던 중 제가 쌍둥이들을 출산하기 직전쯤 막내 도련님이 동수와 결혼을 하겠다며 집에 인사를 시키러 데려오더니 제가 출산을 하고서 반년 정도 지났을 때에 동수와 결혼을 하셨어요. 저희 도련님은 작은 중소기업을 다니는 직장인인데 동서는 당시 쇼핑몰 PT 모델 같은 것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결혼을 하면서는 그만둔 건지 자신의 직업을 과거형으로 밝혔고요. 모델 같은 걸 하는 사람이 주변에 하나도 없어서 저로서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진짜로 마르고 얼굴도 주먹만한 것이 참 여리여리하고 예쁘더라고요. 제 동서로 이렇게 예쁜 사람이 찾아와 주니 괜히 반갑고 친해져 보고 싶기도 했고요. 예뻐서라기보단 이제 다 같이 가족이 되었으니 같은 며느리로서 내가 동서에게 기댈 수 있는 좋은 시댁 사람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저는 처음 시집와서 아가씨가 많이 의지가 되었었기 때문에 동서에겐 저도 아가씨 같은 존재가 되어주고 싶었던 선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시집을 온 동서와는 지금껏 제가 단 한 번도 말을 편하게 나눠보거나 친하게 지낼 수가 없었어요. 평소 인간관계, 대인관계에서 절대로 모자란 게 있는 편도 아니었고 오히려 활발하고 성격 좋다는 소리를 잘 듣고 살았던 저였는데 동서하고만큼은 정말 친해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동서랑은 정말로 친해질래야 친하게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동서가 결혼하고 찾아온 첫 명절이 바로 추석이었습니다. 명절 전에 형님이 제게 전화를 해서는 이제 막내 동서도 들어왔고 시집 안 간 아가씨까지 해서 집안에 여자가 셋이나 있는데 나는 명절에 안 가도 되겠지? 너 들어왔을 때도 나랑 비교하는 거 신경질나 죽겠었는데 예쁜 막내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하니 얼마나 나를 더 비교하지 못해 안달이시겠어. 동서가 수고 좀 해줘. 라고 연락이 왔어요. 미안하다면 시댁 가는 길에 휴게소에서 뭐라도 사 먹으라고 돈 20만 원을 제 계좌로 보내주기까지 하면서 말이죠. 올해도 결국 이렇게 형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명절을 보내야 하는구나 싶었지만 맨입으로 모른 척하지 않고서 용돈까지 챙겨주시는 형님이 고마웠습니다. 오죽 시댁이 싫었으면 저한테 돈까지 보내주면서 자신은 가기 싫다는 것을 대놓고 했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별말 않고 시댁에 갔는데 그런데 서방님이 혼자만 시댁에 왔더라고요. 동서는 온데간데 없이 말입니다. 온 가족들이 새댁을 보러 고대를 하고 있었는데 무작정 말없이 명절에 찾아오지 않는 동서에 대해서 궁금해하던 중 서방님이 다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줬어요. 동서가 글쎄 몸에 마비 증상이 찾아와 시댁에 오지를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소식에 시어머니는 듣자마자 뒷목을 잡으시며 지금 몸은 괜찮냐? 병원은 갔냐? 어떻게 큰일은 아니지? 라고 엄청 걱정을 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고 시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막내 서방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서방님도 한숨을 푹 쉬면서 나도 마비 증상 있는 사람은 처음 봐서 진짜 시겁했는데 다행히 누워서 진정을 하면 괜찮아진다고 하더라고. 전에도 이런 일을 몇 번 겪었었나 봐. 라고 말을 했어요. 서방님도 와이프의 갑작스런 병증에 많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러니 저도 명절에 오지 않는 동서에 대해 뭐라 화를 내기보단 오히려 건강이 걱정되어서 바로 문자로 안부 인사를 남겼고 저녁에 잠시 숨 좀 돌릴 때에는 동서한테 전화를 했죠. 동서, 몸에 안 좋다는 얘기 들었는데 괜찮아? 혼자 집에 누워있어서 어떡해.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핸드폰을 옆에 꼭 붙들어 놓고 혹시 모르니까 서방님께 1시간에 한 번씩이라도 전화를 해보라 말씀을 드릴게. 혹시 마비 증상으로 전화를 받지 못하면 여기서 바로 119에 신고라도 해볼 수 있도록 말이야. 라면서 저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는 동서한테 여러가지 위기 상황에 대비할 방법을 알렸어요. 저 사실 간호사거든요.
마비가 언제 또 찾아올지 모르는 사람이 혼자서 집에 남겨져 있는 게 위험하게 들리기도 해서 저희 딴에는 멀리서도 동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안심을 시킬 참이었어요. 하지만 동서가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귀찮게 무슨. 그냥 좀 쉬면 괜찮아지는데 갑자기 요새 명절에 시댁을 가야 한다고 하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큰형님의 작은형님, 게다가 결혼 안 한 아가씨까지. 아휴, 그냥 전 좀 쉬면 괜찮아질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전화도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저 진짜 쉬어야 해요. 라고 말입니다. 아픈 사람이 받는 전화가 맞나 싶기도 했고 시댁이 싫다는 걸 은연중에 표현하는 것 같아 전화 내용이 다소 찝찝하게 들렸으나 저는 그 후 저녁에 찾아온 손님들 상을 차리고 또 다음 날에는 바로 아침에 제사가 있어서 동서를 더 신경 쓸 수가 없었어요. 서방님도 통화를 하는 듯 보였고 서방님도 추석 마지막 날에는 와이프가 빨리 오라고 해서 난 먼저 서울 갈게 라며 먼저 짐을 싸고 집을 나서더라고요. 부부가 둘이서 서로 걱정하고 챙기며 잘 있는가 보다 싶었습니다. 한껏 동서랑 친해져 보려고 마음이 부풀어서 찾아간 명절이었는데 만나지 못해 아쉬움이 컸어요. 그래도 아픈 사람 몸 건강 챙기는 게 먼저라 생각을 하면서 더 연락을 하지는 않았고요. 명절 끝나고 서울에 올라가서 이틀 정도 지난 후 동서한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마비 증상은 어떤지 건강 잘 챙기라는 말을 전해주려고요. 하지만 동서가 제 연락을 받지 않았고 저는 그때 생각했죠. 혹 내 연락이 부담스러운 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아직 친해지지도 않았는데 내가 너무 일방적으로 전화를 걸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던 마음에 저도 추가로 연락을 하지 않았고 문자로만 또 짤막히 동서 아픈 건 어떤지 물어보러 연락했어. 얼른 건강 쾌차하고 잘 지내고 있어? 라고 보내놨네요. 하지만 그 후로도 설날에 그리고 추석에 그리고 그 다음 설날에도 동서를 만나기는 힘들었습니다. 명절이 되었는데도 동서는 시댁에 전혀 나타나질 않았고요. 서방님만 혼자서 참석을 했습니다. 동서가 왜 안 왔냐고 물어보자 이번에도 역시나 동서가 마비 증상을 겪고 있어서 그렇다더군요. 세상에 마비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매번 찾아올 정도냐며 저는 혼자서 괜히 심각해졌는데 서방님은 그게 너무 흔한 증상이어서 그런지 좀 있다가 괜찮아질 거예요. 라는 말과 함께 별일 아니라는 듯 말씀을 하셨어요. 주변 시댁 식구들이 모두 다 걱정을 하는 와중에 혼자서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었죠. 제가 또 전화를 해볼까 싶었지만 동서가 저번에 제 문자를 씹은 것부터 이번에 전화 한 통을 또 받지 않았다는 것에서 저도 좀 감정이 상해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자기 건강 걱정되어 진심으로 연락을 했으면 받는 척이라도 하면서 지낼 법한데 그 정도의 예의도 없이 무턱대고 연락을 씹어버리는 동서의 인성이 저 또한 마음에 안 들기 마찬가지였죠. 슬슬 마비가 자꾸 찾아온다는 사실도 수상하다고 생각이 될 때쯤 시아버지의 칠순잔치가 있었습니다. 잔치라기보단 저희가 몸이 불편하신 시아버지의 걱정이 되어 주말에 짧게 모여서 밥 한 끼를 먹으며 헤어지곤 했는데요. 그날 동서가 시댁에 왔더라고요. 결혼을 하고서 시댁에 온 게 동서한테는 1년 반 만에 거의 처음이었어요. 아주 멀쩡하게 걸어 들어와서는 한다는 말이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늘 오려고 했는데 이놈의 몸이 너무 연약해서 도저히 찾아올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막내 며느리로서 조상님들께 제사도 지내고 예쁨 받고 그래야 하는데 라면서 시아버지의 곁에서 팔짱을 끼며 꼭 안기는 막내 동생의 태도에 저는 시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서 동서는 저한테도 말을 걸긴 걸어왔어요. 다만 전혀 다른 말투와 표정으로 말이죠. 형님, 케이크는 사오셨죠? 라고 말입니다. 제 손에 든 케이크를 보고서 한 말 같았어요. 그러니 저도 얼떨결에 여기 라면서 대답을 했고 그러자 동서는 제 손에 든 케이크 쏙 빼가서는 본인이 부엌으로 들어가 케이크의 초를 꽂고는 불을 켜더라고요. 순식간에 시아버지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제가 사간 케이크는 동서의 손에 들린 채로 시아버지 앞으로 가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막내 며느리가 역시 애교가 많네. 예쁘니 뭔들 못해. 라면서 동서의 손이 케이크에 촛불을 끄셨고 아주버님과 서방님 그리고 저희 남편까지도 우르르 박수를 치면서 동서에게 센스가 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전 졸지에 제 돈 쓰고 케이크 사가 놓고선 뒤에서 지들끼리 즐거워하는 시댁 식구들을 보고 있어야 했고 저희 딸아이는 노랫소리에 보채는 바람에 달래주느라 뒷방 신세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아가씨도 뭔가 찜찜함을 느낀 건지 저 언니 아픈 사람 맞아요? 라면서 저를 도와 아이들을 봐주겠다며 방 안으로 들어왔고 역시나 생일날 참석을 하지 않은 형님은 그 와중에도 깜깜 무소식이었죠. 그리고 점심밥을 차려야 하는 시간 이미 시어머니가 대다수의 음식들을 차려 놓으셨고 제가 어떻게든 하나 해보겠다며 옆에서 어머님을 거들어 드리고 있었어요. 안 그럼 그 노인네 혼자서 오만 식구들 상을 다 차려놓아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동서가 부엌 안에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저도 이해해요. 여자가 부엌에 들어와서 일을 무조건 거들어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님의 자식들인 이 집 남매들한테 일을 시켜도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누라가 오지 않아 죄스럽다면서 큰 아주버님께서도 부엌을 왔다 갔다 하며 잔잔바리 일을 거들어주고 계셨고 저희 남편은 시어머니를 도와 일하는 저를 돕겠다면서 쌍둥이 딸을 돌보고 있었고 아가씨도 나서서는 저를 거들겠다며 부엌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2년 만에 나타난 동서는 그냥 거실 바닥에 앉아서는 나이든 시아버지 옆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아닌 채로 TV를 보며 과자를 먹고 있더라고요. 옆에 서방님까지 따라 앉힌 후 어른들 앞에서 서방님 허벅지를 쓰다듬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제가 기가 막히고 화가 나고 어처구니가 없을 수밖에요. 결국 그날 좋은 날이라며 저는 동서에게 그 어떠한 불만도 내비치지 않았으나 동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엌에는 단 한 번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바로 앞에서 시어머니가 다 먹은 그릇들을 치우겠다고 허리를 굽혀들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제 그릇도요 라면서 자기 그릇 하나를 시어머니께 주더라고요. 그 순간 시어머니도 얘가 뭔가 싶으셨는지 동서를 빤히 쳐다보셨고 옆에서 덩달아 모든 식구들이 동서를 쳐다봤지만 동서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 이거 너무 맛있는데 남은 거 있으면 좀 싸주세요 라며 제게 생일상으로 만들어 놓은 잡채를 포장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남의 식당에 와서 밥만 얻어먹고 나가는 손님 같았어요. 나이든 시어머니가 힘들게 설거지까지 하는 게 죄송스럽다며 아가씨랑 제가 나서서 손에 고무장갑을 끼곤 막 그릇을 치우려고 하는 참이었어요. 음식 싸달란 동서의 말에 아가씨가 먼저 화가 났는지 부엌에서 동서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건네주며 언니가 직접 담으세요 라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동서의 표정이 상당히 의미심장했습니다. 아가씨의 말에 웃더라고요. 하! 라는 황당하단 듯이 코웃음을 내면서 아가씨의 손에서 비닐봉지를 받아가선 정말 남은 잡채를 싹쓸이하듯 담아갔어요. 그리고는 서방님을 데리고는 먼저 집에 가보겠다며 서울로 출발을 했죠. 기분이 나빠도 너무 나쁜 동수의 태도에 괜히 재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싸가지 없는 동수한테 괜히 친해져 보려 먼저 마음을 쓴 건가 싶어서 마음을 접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던 도중 아가씨가 그러더라고요. 다가올 설날에는 또 마비 증상이 있다면서 집에 제사를 지내러 오지 않을 게 분명하다고 말이죠. 자신 있으니 자기랑 내기를 하자면서 말입니다.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다음 설날에 동서는 또다시 갑작스런 마비 증상이 몸에 찾아왔다면서 시댁에 오지를 않았고 서방님만 시댁에 내려왔어요. 이번엔 서방님의 표정도 상당히 어두워 보였어요. 그 바람에 시부모님은 또 무슨 병치레를 하는 거냐면서 막내 동서를 엄청나게 걱정하셨고 슬슬 저희 남편도 진짜 큰 병이 아니냐면서 동서를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부모님 몰래 남편 등짝을 쫙 때려줬죠. 그게 다 시댁에 안 오려는 핑계인 걸 눈치 못 챈 거냐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시아버지가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병원비가 그렇게 많이 나왔나 보네.
그러니 그리 돈 달라고 했고, 에고, 막내가 그리 아파서 어디 나중에 애는 낳을 수 있겠다냐?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난데없는 동서를 바로 어제도 봤을 서방님이 시아버지를 향해 돈? 돈이라고? 라면서 놀래 자빠지려 하시는 겁니다. 서방님도 정작 이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마누라가 아버지한테서 돈을 달라고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시아버지 생신날에는 분명 부부 사이가 좋아 보였는데 불과 3달 만에 맞이한 설날에는 서방님과 동서의 분위기가 다소 낯설게만 느껴졌고 돈 얘기가 수면 위로 오르자 온 가족들도 집중을 해서 요목조목 캐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야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그간 동서가 시아버지한테서 거의 5천만 원 정도를 치료 비용으로 인해서 돈이 필요하다면서 뜯어갔다는 거예요. 시아버지께는 그 정도의 돈이 충분히 있어서 무리는 아니었지만 병원비로 돈 5천만 원을 뜯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온 가족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랑 아가씨는 동서의 마비 증상이 다 명절에 시집살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둘러대는 뻥이라는 것을 눈치챈 상황이었는데 돈이 뜯겨나갔다고 하니 기절을 할 수밖에요. 결국 아가씨는 미친 거야? 마비 증상이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돈 5천만 원이 무슨 옆집의 이름이냐고. 막내 오빠, 오빠도 말 좀 해봐. 마누라를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본 건 오빠잖아. 내가 보기엔 마비 증상이라는 게 숨 뻥 같던데. 우리 집에 안 오려고 둘러댄 언니 거짓말 아니야? 그런데 돈 5천만 원을 가져갔다니 이게 도대체 납득이 가는 상황이야? 라면서 자기 오빠를 향해 이럴 순 없는 거라며 막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번 아빠 생일 때도 손 하나 까딱하지를 않고서 오빠 허벅지나 만지작거리며 가만히 놀고만 있더니 아니나 다를까 명절에 또 마비 증상을 들먹이며 농땡이를 까고 있는 게 아니냐고. 그런데 뒤에서는 우리 아빠 돈 5천만 원을 꼬가고 있었냐면서 아가씨는 급기야 서방님의 앞으로 찾아가 삿대질을 해대며 쏘아대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시어머니도 그간 집에 찾아오지 않다가 시아버지 생일에만 보란듯이 찾아와서는 생일 케이크까지 불게 하며 애교를 부렸던 것. 그리고 시아버지 옆에서 꼭 붙어 앉아서는 내내 놀고 있었던 것이 다 그놈의 돈을 꼬기 위해 시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었냐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점점 끓어오르다가 확 폭발을 하는 화산마냥 시어머니가 딱 그렇게 뚜껑이 열려서는 서방님을 향해 이실 짓고 하라고 혼을 내기 시작하셨죠. 막내 아들이라서 둘째인 저희 남편이나 아주버님보다도 훨 편하고 친근하게 대하며 아끼시던 시어머니셨는데 졸지에 부모를 기만한 자식이라면서 아주 홍군형을 내주겠다는 표정으로 서방님을 닥달하셨습니다. 그 바람에 서방님 자신도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다며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다 말하더라고요. 나도 당연히 마비 증상 있는 줄 알았어. 명절 전만 되면 손을 갑자기 막 떨고 자다가 다리를 막 떨고 그래서 분명 마비가 맞다고 생각해서 집에서 쉬라고 내버려둔 것이었는데 이상하게 나도 기분이 찜찜하더라고. 밖에서 일도 안 하는데 명품 가방을 떡하니 사오질 않나. 명품관에서 쇼핑을 하질 않나. 내 월급은 그 정도로 커버해줄 수가 없는데 어디서 그렇게 돈이 나오나 싶어서 설마 전에 하던 일을 또 하는 건가 라면서 말을 하다가 갑자기 말실수를 했다는 듯이 입을 꾹 막아버렸어요. 눈빛이 아차차라고 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고요. 전에 하던 일? 라면서 아가씨가 서방님의 말을 놓칠세라 바로 반문을 했습니다. 전에 하던 일이 뭐였는데? 피팅 모델을 했다고 하지 않았어? 라면서 물어보는 아가씨의 말에 저도 질세를 합세를 했어요. 피팅 모델을 하면 원래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밖에서 촬영을 하느라 힘들어서 몸에 마비 증상이 왔던 건가? 그러면 몸을 생각해서라도 일부러 그 일은 하지 않아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라면서 막 쏘아댔죠. 그러자 서방님 한참을 말문이 막힌 채로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불안하다며 빨리 말을 해보려는 큰 아주버님의 말씀에 겁에 질려 실토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와이프가 피팅 모델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술 같은 거 마시는 일을 한 건데 분명히 일을 그만두고 나서 나랑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한 건데 최근에 다시 돈 씀씀이가 커지니까
나도 진짜 이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서 미칠 노릇이야. 이번 설에도 멀쩡하다가 갑자기 설 전날 밤에 다리를 또 떨더라고. 마비 증상이 분명 맞아 보이길래 쉬라고 하고는 나 혼자 집에 오려고 차에 올라탔다가 혹시나 싶어서 와이프 걱정에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글쎄 맥주를 까고 있는 거야. 딱 그 순간에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쎄한 거야. 설마 마비 증상이 다 쇼였나 싶어서. 라고 말입니다. 세상에 보통 내기 여자가 아닌 줄은 알았지만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였다니. 서방님이 둘러대면서 술 같은 거 마시는 일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셨지만 저와 아가씨 그리고 남편과 아주버님은 단번에 눈치를 챘습니다. 동서가 술집에서 일하는 술집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쩐지 어른들 앞에서 서방님 허벅지를 쓰다듬는 스킬을 시전할 때부터 스킨십의 보통 내기는 아닌가 보다 싶었습니다. 내가 사간 케이크를 뺏어다가 시아버지 앞에서 눈웃음을 살살 지으며 축하 노래를 부를 때에도 저거 정말 보통 여우가 아니다 싶었습니다. 명절만 되면 귀신같이 마비 증상이 찾아오는 것도 정말 눈에 빤히 보이는 거짓말인데 속아주는 척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의 지갑에서 돈 5천만 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털어가다니 이거 정말 대단히 난년이더라고요. 결국 그날 아가씨며 큰아주머니며 저희 남편까지 온 식구들이 합세를 해서는 동서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어요. 저희 시아버지가 가진 땅이 많으셔서 자식들은 평범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물려받을 재산이 많은 상황이었거든요. 그걸 결혼하고 명절에 한 번 찾아오지도 않는 그딴 며느리가 5천만 원이나 먼저 땡겼었다고 하니 다들 화가 나 미칠 노릇이었던 거죠. 하다 술집년이라는 사실에 괘씸하고 사기를 당했다 싶기도 했을 것이고요. 결국 그 자리에서 시아버지의 주도하에 온 가족들은 서울로 갔습니다. 저희 가족차 그리고 아주버님네 차, 서방님들 차로 온 시댁 식구들이 나서서는 서방님의 집으로 향했고요. 졸지에 한두 사람도 아닌 식구들이 우르르 동서네 집으로 몰려서는 쳐들어가 버리고 말았죠. 참 동서도 가관이었습니다. 서방님이 언제 집에 오실 줄 알고 온 집을 아주 맥주랑 안주로 쑥대밭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마비 증상이 와서 아프다는 사람이 이제 보니 내내 명절 때마다 이런 식으로 술바람이 나서는 혼자 편하게 쉬면서 시아버지한테서 받을 돈은 돈대로 빼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프다는 말에 계좌이체를 해줬다가 당했다는 걸 안 시아버지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려 하셨고 시어머니는 우리 집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라면서 동서의 안방으로 들어가 명품 가방들을 뺏어왔어요. 옆에서 아가씨가 거들어 온 집구석을 뒤지면서 통장이며 도장을 시아버지 앞에 가져왔고 저는 저대로 차라리 동서가 시집 오기 전에 시어머니랑 형님이 둘이서만 싸우던 때가 헐 좋았다는 생각으로 눈을 질끈 감았죠. 동서는 졸지에 자신의 상태가 아주 멀쩡하다는 것을 들켜놓고서도 어떻게든 만회를 해보겠다며 갑자기 발을 절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라면서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척을 하더니만 보다 못 봐주겠는지 서방님께서 동서의 머리에 꿀밤 한 대를 정말 세게 치셨습니다. 나이 처먹고 좀 적당히 해라. 출신을 못 속인다더니 어디서 공가를 치고 돈을 뜯어갈 생각을 해? 라면서 말을 하자 동서도 그 순간 쇼를 멈추더라고요. 자신의 출신 어쩌고 하면서 과거를 가족들 앞에서 드러내자 수치심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결국 동서는 이혼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을 한 건지 자기가 먼저 이혼해줄게 라며 담담하게 헤어지고 끝내자 말을 하더군요. 그 순간 온 가족들은 누구 마음대로 이혼을 해? 라며 동서의 말에 맞받아 쳤습니다. 사기죄로 당장 고소를 하고서는 빌려간 돈을 다 갚아내기 전까지는 절대로 네 맘대로 순순히 이혼을 못해준다며 시어머니를 포함해서 이번에 저까지 나서서 합세를 하며 인정머리 없는 동서를 비난했어요. 저희 남편은 이미 자기 아는 선배가 변호사라면서 전화를 걸어 현 상황을 이실직고하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동서는 가방 팔고 가진 거 다 팔면 돈 5천만 원을 금방 만들 수 있는데 무슨 고소해요. 라며 어떻게든 고소까지는 가지 말자면서 불쌍한 모습을 보이려 하더라고요.
눈에 눈물 가득 보이기 시작한 채로 지 남편을 어떻게든 꼬셔보겠다며 서방님 옆에서 갖은 아행을 다 떴는데 그 모습에 저는 그만 구역질이 나와 버렸네요. 저런 저렴한 예인 줄도 모르고 난 진짜 마비가 온 줄 알고 연락도 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안부도 자주 물었네. 내가 바보 같았어. 여보, 제대로 고소 준비하고 저런 애들은 아주 단단히 혼을 내줘. 또 남의 귀한 아들한테 들러붙어서 집안에 풍비박살 낼 줄 어떻게 알아. 우리 집을 끝으로 더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혼을 내자고. 라며 남편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그러자 남은 가족들도 제 말이 옳다면서 남편에게 변호사랑 얘기를 잘 하라며 수시로 한마디를 내뱉었고요. 그러다 결국 동서는 저희 집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하며 위자료 소송과 이혼 소송까지 걸렸고요. 소송이 제법 여러 개여서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한 달 전쯤 모든 소송이 끝이 났습니다. 동서는 시아버지로부터 가져간 돈 5천만 원에 서방님과의 결혼 파탄 책임을 물어 위자료까지 더해서는 6천만 원을 토해내고 완전히 서방님과는 서류상으로도 남남이 되어 저희 집이랑도 인연을 끝냈어요. 정말 즐기고도 즐긴 소송이었고 겨우 돈 1,000만 원을 위자료라 물어내곤 멀쩡한 남자를 이혼남으로 만든 동서가 너무 원망스러웠지만 술집 여자인 거 뻔히 알면서 데리고 살겠다 결혼한 서방님도 제 눈엔 솔직히 똑같아 보였습니다. 자업자득의 결과라 생각을 하며 서방님이 스스로 깨우친 것이 많았기를 바라봤죠. 시아버지도 빌려간 돈을 되돌려받는 것만으로도 이제 다 괜찮다며 서방님께는 여자 좀 똑바로 보고 사겨라 라는 말을 하며 제대로 혼을 내셨고요. 졸지의 시어머니는 큰며느리가 엄청나게 착하고 좋은 며느리였다는 것을 동서를 보며 깨우치셨는지 먼저 연락을 하셔서는 형님께 명절에 찾아와라, 생일날에도 다 같이 만나자 라고 하면서 친해져 볼 시도를 하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졸지에 저는 그 사이에서 굳건한 제자리를 지킨 믿음직스러운 최강 며느리가 되었고요. 이거 참 좋다고 해야 할지 별로라 해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집안에 사람 하나가 잘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이번에 제대로 보고 겪으며 깨우쳤답니다. 마비 증상 그거 아무나 쉽사리 아무 때나 겪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이번 기회에 혹시 모르니 다른 시어머니들도 꼭 알고 계시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